최저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등 전국이 영하 8도에서 영상 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8도 등 전국이 6도에서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호남권, 대구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다은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대선 전국에 큰 파란을 몰고 왔습니다. 대통령이 될 경우 현 정부의 적폐를 수사하겠다는 취지의 윤 후보 발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철저한 정치 중립을 강조하며 대선 현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삼가해왔던 만큼 이번 발언은 이례적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촛불 정신을 계승하고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만큼 윤 후보의 발언을 묵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도와는 무관하게 정치권은 대통령의 발언이 대선 전국에 미칠 파장에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부당한 선거 개입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정치 보복을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윤 후보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의 발언이 계획된 것인지 아닌지 원론적인 발언인지 아닌지는 듣는 사람의 판단에 맡겨야겠지만 대통령 후보의 발언이 갖는 무게감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선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포함한 자세한 정치권 움직임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고 김영균 씨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김영균 씨 죽음의 책임을 묻는 1심 재판에서 원청업체 전 대표에겐 무죄가, 다른 관계자들에게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결국 아무에게도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못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권미정 김영균 재단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요일 코너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경제 읽기. 오늘은 디지털 화폐의 명암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채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집권하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다. 이런 취지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발언에 대한 파장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윤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참모회의에서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묻는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박수영 국민소통수석이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는 이 정부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따져 물으면서 윤 후보의 대답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의 정치적 중립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대선 관련 이슈에 좀 거리를 좀 둬왔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발언이 좀 이례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게 사실 어제 아침 조간신문 이제 인터뷰에서 윤 후보의 발언이 처음 소개가 됐고요. 예. 이후에 청와대는 그 대통령이 아니라 참모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참모들 간의 회의를 거쳐서 매우 부적절하고 불쾌하다 이런 입장을 어제 오전에 바로 발표를 했는데 네. 이어서 이제 다음 날인 오늘 오전에 문 대통령이 직접 이제 강력한 분노, 사과를 요구한다 이제 이런 입장을 표현도 발표하게 굉장히 그렇습니다. 강했어요. 네네. 청와대에 따르면 사실 어제까지는 문 대통령은 이 윤 후보의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몰랐다고 하는데요.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서 어제 참모회의 이후에 인터뷰 내용을 확인해 보니 상당히 심각한 발언이라고 판단하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참모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굉장히 차분하게 말씀을 하셨다면서 네. 이것은 개인이 우리 속된 말로 열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라 과연 온당한지 이렇게 가면 맞는지에 대한 이성적이고 합리적 판단하에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그리고 이제 이게 무슨 대선판에 뭐 문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개입을 한 게 아니라 뜻하지 않게 대선판에 소환됐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문 대통령의 언급은 윤 후보의 언론 인터뷰에 대한 반론권을 행사한 것이라면서 거기에 대해 선거 개입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으로 죽은 듯이 직무 정지 상태로 있어야 하느냐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문재인 대통령 사과 요구에 대해서 자신의 사전엔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사과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응하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던데요. 네, 오늘 윤석열 후보가 아까 오후 한 3시쯤 일정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가 있었는데요. 네. 그 자리에서 이 청와대의 사과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윤석열 사전에 정치 보복이란 단어는 없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늘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사정을 강조해왔고 나 역시 권력형 비리와 부패에 대해선 늘 법과 원칙,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처리돼야 한다고 말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문 대통령과 내 생각이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죄송합니다. 이 윤 후보는 검찰에 재직할 때나 정치를 시작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혀 변화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어떤 사정과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말을 지난 여름부터 드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후보는 또 한 기자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 얘기는 오늘 더 이상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을 아끼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어제 인터뷰에서 검찰에 대해서 나쁜 그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뭐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처럼 발언한 취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각이 똑같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인터뷰 내용하고 윤석열 후보의 반응하고만 비교해 볼 때는 이제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치권에서도 좀 상당히 시끄럽죠 이것 때문에. 일단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당한 선거 개입을 했다 이러면서 유감 표명을 했어요. 네, 근데 사실 오늘 오전에 좀 세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반발이 나왔다가 이 아까 전해드린 이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오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네. 약간 오후 들어 톤다운이 좀 된 거긴 한데요. 일단 오늘 오전까지 나온 입장은 윤 후보 측의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문 대통령이 적폐 수사 원칙을 밝힌 윤 후보를 향해 사과를 요구한 것은 부당한 선거 개입으로 유감을 표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원칙론에 급발진하면서 야당 후보를 흠집내려는 행위라면서 앞으로 28일간 청와대가 야당 후보를 사사건건 트집잡아 공격하려는 전초전이 아니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정작 오후 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이 문 대통령과 내 생각이 같다. 또 문재인 네. 정부 적폐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대표나 이양수 대변인이나 좀 머쓱해진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 입장하고 국민의힘 반응에 대해서 청와대가 또다시 입장을 냈어요.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최소한 민주주의자라면 이런 발언은 하면 안 된다. 선거 전략이라면 저열하고 수신이라면 위험하다.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그 작심 비판을 했는데요. 네. 이 관계자는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사과하면 깨끗하게 끝날 일이라면서 윤 후보가 특히 이제 최근에 이 자기들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라고 하는데 사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한 것을 두고도 답변할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 관계를 국민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불편한 심경을 표현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상당히 격앙돼 있죠.
네, 뭐 민주당은 오늘 뭐 대변인 논평 그다음에 오후에 의원총회까지 열었는데 특히 네. 이 총 분위기는 뭐 거의 윤석열 규탄 대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소속 의원 172명 전원 명의로 규탄 성명문을 발표한 민주당은 윤 후보의 정치 보복 선언은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면서 제1야당 대통령 후보가 정치 보복을 선언하고 국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선대위 총괄 선대위원장도 이 적폐 수사 발언이 부적절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네요. 네, 뭐 사실 오늘 이제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오늘 저 본인 저서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네. 뭐 출판 기념회에서 뭐 본인이 했던 기조연설 내용은 뭐 사실 이 적폐 수사 관련 내용과는 뭐 좀 무관하고 뭐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라도 미래가 암울하다 여야 후보를 싸잡아 비판한 내용이었는데 네. 이 자리에서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도 했는데요. 이 적폐 청산 수사에 대한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한 패널이 이렇게 물으니까 정치적으로 오래 숙련된 사람이면 그런 소리가 안 나왔을 것이라며 무의식 중에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았나 판단한다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또 해당 발언을 보고 과연 선거 와중에 후보가 현 정부를 상대로 적절한 얘기를 하는 것인가 상당히 회의를 가졌다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이 4사람이나 영화의 몸이 됐고 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목숨을 스스로 끊는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는데 네. 과연 전직 대통령에 대해 그와 같은 식의 보복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발언으로 대선 국면에 국면 전환이 이루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약간 진영 간 대립도 더 격화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그 앞서서 이제 이런 그 대선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네. 뭐 이를테면 이명박 정부 때 뭐 문재인 대통령 당시 문재인 후보가 예. 뭐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실정 진상을 규명하겠다, 뭐 대통령 친인척 측근 등이 연루돼 축소 은폐된 권력형 부정부패 진상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네. 또 뭐 아니면 뭐 4대 강서 뭐 그다음에 뭐 당시 해외 자원 외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좀 그 아주 비판적인 정확하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네. 뭐 어떤 진상 규명을 하겠다 이런 표현은 한 적이 있었고요. 뭐 2002년 대선 때도 이회창 후보가 뭐 필요하다면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네. 다만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정치 윤리상 이게 뭐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발언이냐 뭐 거기에 대해서는 좀 판단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야당 대권의 후보로서 예. 현 정부의 실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나 예. 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이전에도 발언을 한 적은 있다. 예,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이 2012년 문재인 후보나 2002년 이회창 후보나 다 공통점은 대선에서 패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발언을 한 사람들은 대선 후보는 패배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야당 대선 후보라고 해도 뭐 현 정권, 현 대통령이나 뭐 고위 고위 정부 관계자에 대해서 뭐 집권하면 이렇게 수사를 하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이 말하자면 뭐 중도 유권자들에게 뭐 상당히 좋지 않은 인상을 준 게 아닌가 선거 결과가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이제 특히 여당의 후보 지지율이 이제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비슷하거나 어떤 조사에서는 낮다. 그다음에 예. 뭐 그 정권 교체를 뭐 바라는 이제 후보 국민들의 이제 여론보다 이제 윤 후보 지지율이 낮다. 뭐 지금 이런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윤 후보가 이제 굳이 이제 문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집권시 사법을 처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인상을 주는 것이 이게 뭐 청와대에는 오늘 뭐 저열한 선거 전략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저열한지보다도 이제 좀 그 과연 득이 되는 것이냐 자해적인 선거 운동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획된 발언이라고 의도된 발언이라고 하면 저열한 선거 전략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던 건데 만약에 의도된 발언이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지지율에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분석을 해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앞으로 이 파장이 어떻게 좀 갈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 오늘 세계 7대 통신사 합동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문 대통령이 오늘 그 연합뉴스 및 세계 7대 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예. 정치권에서 분열과 갈등을 부추겨선 통합의 정치로 갈 수 없다면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 중 탄핵 폭풍과 퇴임 후에 비극적인 일을 겪고서도 우리 정치 문화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지금 선거 국면에서도 극단적으로 증오하고 대립하며 분열하는 양상이 크게 우려된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특히 자신의 재임 중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야권 유력 인사들에게 당적을 유지한 채 내각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여야가 젠더 갈등을 이제 성차별 논란을 부추기는 데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때로는 정치적 목적으로 갈등을 이용하며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히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청년들이 어렵고 특히 기회가 제약되니 여성과 남성 모두 내가 성차별의 피해자라고 인식하는 것 같다. 정부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남은 임기 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습니다. 좀 대립의 정치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어떤 의견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아까 뭐 이제 얘기는 우리가 했던 것처럼 야권을 배제한 게 아니라 야권하고 함께 협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오히려 야권이 협조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것도 좀 의미심장한 발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현장의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추진하는 것, 등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표명했어요. 네,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 사안 중에 특히 한일 관계에 대해선 한일 간에 풀어야 할 현안들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나 아직까지 접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하면서 다음 정부도 여전한 숙제가 될 것이라고 이제 어려움을 시사를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오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이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과거사 문제 해결과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서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도광산 관련 문제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 차원 대응 방침은 한두 번 정도 나온 적이 있는데요. 문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 인터뷰가 처음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죠. 네, 문 대통령은 대표적 정책 실패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문제가 임기 내내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 이런 심경을 토로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부동산 수도권 집중화가 계속되고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며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주택 공급의 대규모 확대를 일찍 서둘렀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크다. 이렇게 반성적인 인식을 보였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차기 정부가 계승해야 할 과제로는 한국판 뉴딜을 통한 국가 발전 전략, 또 탄소 중립 시대 대비 한반도 상황 안정적 관리와 평화 제도화 등을 꼽았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다시 쟁점화되는 분위기예요. 어제 KBS가 단독 보도를 했었죠. 네, 어제 KBS 9시 뉴스 보도였는데요.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에 대해서 지난해 10월에 부인을 하면서 했던 해명의 요지는 네. 당시 이제 김건희 씨의 신한증권 계좌 내역을 공개를 하면서 2010년 1월에 이 그 브로커 역할을 한 이모 씨에게 계좌를 맡겼지만 5월 이후에는 관계를 끊었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더 이상 거래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해명이었습니다. 당내 경선 토론회장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어제 KBS 보도로 새로 이제 그 제시가 된 내용은 네. 김 씨가 관계를 끊었다던 5월 이후에도 김 씨 명의 주식 계좌로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거래됐다. 또 이제 공개한 신한증권 계좌가 아니라 뭐 DS나 대신 미래에셋 등 다른 증권사 계좌로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한 40여 차례가 거래가 됐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이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4개월간 그 계좌를 맡겨서 거래했다가 손해를 보고 계좌를 해소한 것이고 나머지 기간 주식 거래 내용은 주가 조작과는 전혀 무관하다. 그래서 이미 이 씨가 사놓은 주식에 대해서 처분을 한 것이다. 이런 취지의 해명을 했습니다. 전체 거래액의 한 8% 정도가량이 김건희 씨 계좌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 거래를 기준으로 할 때 이제 이런 얘기까지도 KBS에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그럼 일단은 그동안에 윤석열 후보가 해명했던 거는 뭐 물론 지금 이제 캠프에서는 다른 계좌는 주가 조작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때 신한증권 계좌만 공개했을 때는 주가 조작하고 관계가 없었던 것처럼 얘기했지만 KBS 보도에 따르면은 더 다른 계좌로 지금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KBS는 이제 다른 증권사 계좌에서 이제 이것이 이런 말하자면 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경찰에서 이것을 통정 거래로 보고 있어서 이것이 이제 주가 조작과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보도를 한 겁니다. 네네.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오늘 이 선대위 현안대응 테스크포스 명의로 이제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전체 유통 주식의 7.5%를 보유했기 때문에 이 권오수 회장과 특수관계인 외 최대 주주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을 부각을 시켰습니다. 네. 이 민주당 TF는 오늘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도이치모터스 공시 내역, 그다음에 이 김건희 씨의 신한금융투자 주식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2010년에서 12년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당시 총 82만 주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아마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아까 이제 해명은 잠깐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윤석열 후보 직접적인 언급이 혹시 있었습니까?
윤 후보는 오늘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었는데 뭐 네. 지난 2년간 있었는데 뭐 언급할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가볍게 답하고 구체적인 해명은 하지 않았고요. 뭐 사실상 지금 김건희 씨의 이제 그 관련 사안을 전담을 하고 있는 최지원 수석부대변인이 민주당 TF의 주장에 대해서 이 82만 주 가졌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은 이 민주당이 추정한 대로 주식을 보유한 사실 자체가 없다. 주식을 전혀 팔지 않고 사기만 한다는 것을 전제로 추론하니 실제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면서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무근이다. 근데 지금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건희 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네, 그게 이제 지난 1월 중순경에 이제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1월 16일인가 그때 오마이뉴스가 이제 그런 보도를 했었는데 네. 이 이제 뭐 대선 때 그 대선 전까지는 이제 소환에 응하기 어렵다. 이제 김건희 씨가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소환 통보를 했는데 예, 보도를- 대선 전까지는 내가 소환 조사 받을 수 없다. 네, 보도를 했는데 네. 뭐 이후에 뭐 다른 보도나 뭐 검찰 측의 뭐 입장 발표를 통해서 그게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고 다만 박범계 법무장관이 이제 뭐 대선 중이라고 해서 뭐 예외가 없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뭐 소환에 사실 응하고 마는 거는 이제 말하자면 그거는 이제 그 어떤 그 뭐랄까요 이제 이미 본인이 이제 본인 자유 의지에 따라 출석을 하는 것이고 통상 소환에 불응하면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해가지고 이제 강제 조사에 강제로 들어간다거나 조사를 하게 예. 되니까 뭐 이제 그렇게 만약에 이제 검찰에서 어떤 혐의를 좀 중하게 두고 있는데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서 어제 직접 사과를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도 오늘 또 사과했다고요? 네, 이재명 후보 오늘 한국노총 정책 협약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어제 있었던 이제 그 김혜경 씨의 사과에 대해 공직자로서 남편으로서 부족함과 불찰이라고 말씀드린다. 당사자 상처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재차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선 누구든지 명백한 허위 준술이나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으면 엄정하고 신속하게 예외 없이 수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김혜경 방지법을 오늘 내용을 발표했어요. 이게 어떤 겁니까? 예, 이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청년본부에서 뭐 이런 법안을 만들었다면서 정책에 전달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뭐 골자는 직장 내 갑질, 그다음에 공권력 사유화 방지,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라든지 뭐 특별감찰관 제도를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하고 있는 그 감찰관 제도를 광역자치단체도 적용하자. 그다음에 공무원과 배우자 등의 이 국고 유용 엄중 처벌을 하자. 특히 이제 뭐 관용 그 어떤 뭐 법인카드 사용이나 현금 사용은 말할 것도 없고 뭐 관용차, 법인카드, 뭐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이제 이런 것도 명시해서 이제 유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네. 뭐 유희동 정책회의장은 이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보니까. 왜냐하면 이런 내용을 공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럼 배우자한테 어떻게 공적으로 배우자를 만약 배우자도 이제 공적 활동을 하긴 하니까 어떻게 그 활동을 뒷받침할 것이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공식적인 처리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돼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 논란도 생기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이 법 조항 내용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통상 이런 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떤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거나 뭐 네. 큰 이제 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제 그런 법은 뭔가 기존에 있었던 제도의 허점을 좀 보완하는 그렇죠. 취지인데요. 네. 통상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어떤 뭐 특정 특히 정치인 관련 뭐 무슨 방지법이라고 입법이 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기존에 있는 법률의 법 구조문의 내용을 예. 조금 보완하거나 처벌을 좀 강화하는 방식인데 아무래도 어떤 그 이런 붙이기를 통한 어떤 정치적인 효과 이제 이런 거를 노리는 게 물론 뭐 여당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야 모두가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선판을 또 하나 흔들 만한 변수라고 하면 야권 단일화 문제일 텐데 야권 원로 인사들이 단일화를 촉구하고 나섰어요. 네, 오늘 박관용, 김형우, 박희태, 강창희,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전직 국회의원 190여 명이 이 오늘 오전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각자의 그 윤석열 후보, 그다음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서 각자의 길을 멈추고 국민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후보 단일화가 승리의 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또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장기표 신문명 정책연구원 대표 등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명령인 후보 단일화에 나서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단일화에 대한 뭐 당위라든가 또 바람 이런 걸 담은 입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당하고 국민의힘 양쪽은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네, 그 안철수 후보가 오늘 그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네이버 광고와 유세차 계약을 완료했다. 이 공식 선거운동을 준비해놨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후보 등록하고 공식 선거운동이 15일부터 시작되면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다. 저희 정보로 판단해서 안철수 후보는 선거를 완주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스스로 후보 사퇴를 할 것이다. 예. 네. 왜냐하면 지금 말하자면 안 후보 측이 선거 캠페인에 돈을 안 쓰고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한 건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일 없다. 완주를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힌 겁니다. 안철수 대표는 자진 사퇴 단일화는 없을 것이다 이러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어요. 네, 오늘 아침 동아일보 인터뷰에서도 안 후보 입장은 계속 이제 일관됐는데요. 예. 끝까지 갈 것이다. 그리고 만약 단일화가 안 돼서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그 책임은 큰 정당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힘 측을 겨냥을 했습니다. 또 윤 후보와 신뢰가 있는 사이냐 이런 질문에는 아니다. 윤 후보를 모른다 하면서 6년 전에 한 번 그리고 지난해 7월 윤 후보가 입당하기 전에 한 번 오찬을 한 게 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정권교체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 몸을 던졌는데 네. 국민의힘이 나와 지지자들에 대해 하는 것을 보면 마음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상당히 좀 격앙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지금 먼저 서로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님 오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를 호소했어요. 네, 사실 오늘 그 이용수 할머니와 국민의힘 지도부 간의 이제 면담 내용은요. 예. 이용수 할머니가 지금 이제 위안부 문제를 유엔 고문 방지 협약 절차에 회부하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운동을 펴고 있고 관련해서 지금 청와대 앞에 가셔서 이제 뭐 서한을 전달하고 이런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예. 요거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저희가 이제 그 이용수 할머니를 모시고 제네바에 가겠다. 당 차원에서 활동을 지원하겠다. 이제 이런 약속을 하는 이제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근데 이 자리에서 이제 이용수 할머니가 원래 예정에 없던 말을 한마디 꺼냈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여성부 폐지 그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당부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그거 없었으면 우리 죽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 대표와 하 의원은 좀 당황하는 말을 돌렸습니다. 이 대표는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단속의 일본식 표현인데 단도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부서를 저희가 둬서 그거를 집어넣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에 이제 이 할머니와 함께 온 이 배상과 교육을 위한 위안부 행동 단체의 김현정 대표가 따로 만드실 것 없이 여성부 예산을 2배로 늘려주시면 된다. 그러면 더 많은 인재를 모아서 하던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꼬집으니까 이 대표가 다시 한번 저희 대선 후보 공약이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정했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이에 한 차례 더 여성부가 없었으면 저희들 죽었다. 이렇게 호소를 했지만 이 대표는 저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더 큰 예산과 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 여성부 형태가 아니라도 여성과 인권부처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사고로 숨진 24살의 청년 김용균 씨. 그가 떠난 지 3년 2개월이 지난 오늘 사망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외주화, 책임의 외주화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만 오늘 1심 선고 결과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24살 청년을 잃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왜 한 명도 없는 것인지 권미정 김용균 재단 사무처장 연결해서 판결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권미정입니다. 오늘 2심 선고할 때 그 재판장에 가셨습니까? 네네. 먼저 선고 내용이 취지가 어떤지 내용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1심 선고가 법인 2곳과 그리고 원하청 책임자들 14명에 대한 선고였고요. 예. 앞에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다 벌금이거나 무죄이거나 집행유예로 판단이 났습니다. 지금 실제로는 그 선고의 내용은 사실은 예. 이 원청인 서구 발전에게는 일정하게 책임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부분은 뭐 금고 징역 몇 개월이 있지만 네. 대부분 다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실형이 한 명도 없고 특히나 가장 큰 책임 있는 원청 대표이사는 무죄 선고까지 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김용균 씨 산재 사망 사고 이후에 원청의 책임 문제를 더 많이 물었었잖아요. 사회적으로는. 네네. 근데 지금 그렇죠. 원청의 책임은 사실상 거의 인정 안 한 것이나 다름이 없고 네네. 김용균 씨가
비정규직으로 고용이 됐던 하청의 책임만 물은 거나 다름이 없다. 그것도 네네.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네네. 혹시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고요. 예. 그것에 관련해서는 오늘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까지도 예. 판사가 얘기하신 건데요. 재판 과정에서는 이 피고인들은 대부분 다 나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다, 서로 상대방 문제라고 하는 것과 함께 가장 큰 문제는 이 사망자였던 김용균이 비정상적으로 근무했기 때문이라고 끊임없이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실제 유족들에게는 어떠한 사과, 잘못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일하지 말라고 했지만 김용균이 잘못 일해서 난 사고다라고만 주장을 했죠. 지금 이런 판결 결과를 재판 과정을 지켜보시면은 대략 이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잖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네네. 혹시 예상하셨어요? 당연히 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 선고를 듣고 나와서 그 앞에서 나오자마자 입구에서 바로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네. 저희가 정말 너무 한편으로 너무 당혹스럽고 너무 분노스러웠는데요. 사실은 구형 내용도 저희로서는 만족할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검찰이 구형한 것도 너무 적게 구형을 했다. 그렇죠. 예. 적게 구형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형에 대해서 그나마 그거라도 유지된다라면 이라고 전제했던 것은 원청이었던 서구발전에게 책임을 물었기 때문이거든요. 하청보다는 더 많은 책임을 물었던 구형이었기 때문인데 오늘의 판결은 전혀 그러하지 못했고 저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원청의 대표이사가 무죄로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원하청 관계를 여러 차례 지금 저희가 얘기를 나눴잖아요. 네네. 재판부는 원청과 하청의 책임을 어떻게 묻던가요? 근데 저희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요. 예. 재판부가 오늘의 판단을 했던 이유나 판단의 근거, 양형의 이유를 설명할 때는 정말로 누가 봐도 그 이유만으로는 원청인 서구발전의 책임을 인정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책임을 인정했다고요? 네, 왜냐하면 예. 그 근거가 뭐였었냐면요. 하청의 업무는 원청과 기능적으로 다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낙탄 처리도 지시했고 하청 업무에게는 현황도 보고받고 심지어 인력 운영의 총 규모도 원청이 결정했다. 그리고 당시에 뭔가 작업 중지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위반했던 이유도 원청이 전력 생산을 위해서 이 정도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서구발전의 책임까지 다 인정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자기 설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안전조치를 안 하면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하청하고는 거리만 뒀다. 그런데 의사결정이나 인력에 대해서는 원청의 권한이니까 책임이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결과는 뭔가 이 원청의 대표이사는 예. 이 컨베이어 벨트의 위험성을 알지 못했고 용역 계약상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저희는 그 판단 이유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지금 법률상 처벌 네네. 조항이 미비가 돼서 지금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은 재판부가 원청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네. 지나치게 선고 형량이 낮은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습니까? 저희는 법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산안법의 양형을 이전에 낮았던 양형이었고 그것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김영준 사건에 그것이 적용되지 못해서이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것은 이전의 법으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정하게 저희는 실형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건 엄연히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네. 재판부가 무죄로 선고한 이유의 근거인 컨베이어 벨트의 위험성을 알지 못했고 용역 계약상의 위험성을 이 문제점을 대표이사가 인식하기 어려웠다라고 하는 근거를 댔는데 네. 근데 하청 대표이사에 대해서 뭔가 범죄성이 있다라고 인정할 때 근거는 뭐였었냐면 대표이사로서 설비 현황 구조는 파악해야 되고
이 컨베이어 벨트는 대표적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청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원청 대표이사에게는 이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 위험성을 몰라도 되는 건지, 몰랐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감할 수 있는 건지, 이것을 인정할 수 없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용역 계약상의 문제를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미 이 대표이사가 취임한 지 9개월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대표이사의 업무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대표이사의 업무가 일일이 어떤 작업의 지시를 개별로 내리는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당연히 전체 이 회사의 인력, 설비, 조직 운영, 경영 방침 전체를 결정하는 것이 이 책임자의 역할이라면 당연히 서부발전의 이 대표이사가 그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심 선고 결과 김인근 씨의 어머님 김미숙 지금 재단 이사장님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뭐 어떤 네. 반응을 보이시던가요? 그 자리에서 나오기 너무 힘들어하셨고요. 예. 재판정에서 다 나가달라고 할 때 마지막으로 재판부에게 소리를 치셨죠. 법이 왜 있냐.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법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억울해서 어떻게 사냐. 그리고 사실 우리의 재판은 김영준의 죽음의 이유만을 밝히기 위한 재판이 아니라 이 재판의 결과로 다른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더 이상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재판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이 재판의 결과가 또 다른 노동자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재판이길 바랬습니다. 근데 그걸 가로막은 건 사법부죠. 지금 사법부 문제 여러 차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작년에 네. 산업재해 사망 사건 1심 판결을 분석한 걸 보니까 네. 단 한 명 빼고 모두 집행유예 62%가 또 벌금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재판부가 이 산재 사고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범죄보다 이 산안법이라고 하죠.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은 재범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뭔가 이 법을 위반해도 돌아오는 제재가 별로 없는 거죠. 나와봤자 벌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법을 어겨도 다시 언젠가 사업체를 새로 만들거나 벌금만 내면 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산재는 줄어들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노동자들은 다시 죽고 그러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막아보자라고 하면서 저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요구했고 네. 그 법이 만들어지긴 했죠. 그래서 지금 1호 사건으로 거론되고 네. 있는 게 삼표산업 이 분기 사고였었잖아요. 네. 이 삼표 그룹은 해마다 산업재해가 반복됐던 곳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과연 네. 1호 수사 대상이 되고 나중에 처벌까지 될 수 있을 거로 보십니까? 지금은 돼야 된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가를 정말로 행정기관, 그렇죠, 노동부, 경찰, 사법부가 정말 제대로 인식한다라면 이 3표는 처벌받지 않으면 안 되는 기업인 거죠. 2020년에도 사실 3건, 2021년도에도 제 기억엔 2건 정도 사건이 있었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지정까지 됐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실제 노동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또 이런 사고가 난 거죠. 그리고 실제 법적으로 안전관리비를 쓰게 되어 있는데 이 안전관리비도 실제 560만 원 정도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 예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3표에 대해서만이라도 1호 사업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호, 3호 어떠한 사고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1호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본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반대하고 있는 경영계나 로펌들에게 실제 이 법을 어떻게 피할 거냐를 궁리하기보다는 네. 이 법의 근거에 따라서 취지에 따라서
어떻게 죽음을 예방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시는 모습을 사실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보면 안전관리에 네. 소홀했다고 하는 걸 입증을 해야 된다고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돼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네네.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웃기다고 해야 될지 참 그런데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네. 그리고 산표의 경우에는 이전에 이 사고들이 쭉 있었던 예. 경과들을 보면 추정 원칙이 사실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이나 피해자들이 네. 우리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미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망 사건이 있었던 이런 경영 책임자들과 법인과 기업이 스스로 우리가 이런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날 수밖에 없었으니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입증 책임을 네. 경영 책임자와 법인이 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문제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하고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네. 상황을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같이 한번 지켜보면 어떨까 싶네요. 네, 오늘 네,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권미정 김영균 재단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김시영 경제 전문 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디지털 화폐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디지털 화폐 중에서도 CBDC, 그러니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예. 요즘 이제 쇼트랙 판정 논란 등으로 뭐 눈뜨고 코베이팅이라는 오픈 패러디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은 이 스포츠 말고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또 하나 시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입니다. 네.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이 CBDC 개발 그리고 발행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고민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이 CBDC에 관련된 다양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근데 이 얘기 딱 들으시면서 적지 않은 네네. 분들이 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가상자산이나 아니면 뭐 코인하고 비슷한 개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CBDC는 조금 다르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다르다기보다는 완전히 다른 거다라고 완전히 달라요?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실물이 존재하지 않고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결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비슷해 보이지만 일단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들은 가치를 평가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치를 그렇죠. 보장해 주는 곳이 그 어떤 곳에도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는 중앙은행이 가치를 보장하는, 다시 말해서 법정 화폐와 1대1로 동일한 지위를 갖는 디지털 화폐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고요. 야. 쉽게 생각하시면 실물 지폐가 디지털 지갑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종이돈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10,000원짜리면 10,000원짜리, 5,000원짜리면 5,000원짜리. 그 5,000원짜리가 그냥 디지털로 지갑에 들어가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네, 근데 맞습니다.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뭐 가격이 뭐 천차만별이잖아요. 급등나겠다. 그렇죠. 매일매일 변하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다. 중앙은행이 또 그걸 발행하느냐 안 발행하느냐 이것도 차이점이라는 말씀이신데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게 됐어요. 이게 어떤 의도입니까? 일단은 중국은 2014년부터 이 디지털 위안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CBDC의 개발을 시작해 왔고요. 예. 베이징을 비롯해서 커다란 4개 도시에서 시범 서비스를 뭐 한 달, 뭐 2달 이렇게 계속 실시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는 외국인들에게도 이 디지털 위안화 지갑을 깔아서 사용하도록 허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예. 뭐 어떻게 보면 한번 써봐라, 우리는 이런 것도 한다, 이 약간의 과시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다만 중국 휴대폰 번호가 있어야 외국인들의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조건은 붙어 있고요. 예. 그래서 만약 중국 휴대폰 번호만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디지털 위안화 지갑을 내려받고 돈을 충전한 후에 식당이나 편의점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이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 대비 무대로 삼고 있다. 이런 풀이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저도 중국 방문했다가 QR 네. 없어가지고 돈을 쓸 수가 없어서 아주 난감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만큼 네, 네. 중국에서는 QR 결제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뭐 국내로 비교하면 무슨 페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 결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렇습니다. 디지털 화폐가 꼭 있어야 되는 겁니까? 사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제용으로 사용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무슨 페이 또는 QR 이런 거하고 큰 차이를 느끼기가 힘듭니다. 네. 심지어 신용카드를 내미나 스마트폰을 꺼내서 결제하나 현금을 내지 않고 결제한다는 면에서도 똑같거든요. 네. 물론 이제 신용카드는 결제하고 실제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데까지는 뭐 한 달 정도 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뭐 차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은행들 입장에서 이걸 바라보면은요, 특히 금융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디지털 화폐의 등장과 이 시스템의 사용은 어떻게 보면 천지개벽 같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화폐 개혁 혹은 네. 화폐 패러다임의 변화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과거 중세 시대 이전에 금과 은을 화폐로 사용하던 시대에서 네. 지폐를 사용하는 시대로 건너온 상황이나 또는 지폐를 사용할 때 저희가 금태환이라고 해서 금의 가치에 맞춰서 지폐를 발행하다가 이 금태환을 포기하는 시대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중앙은행이 마음껏 돈을 찍는 시대로 넘어오면서 또 한 번의 이 화폐의 패러다임이 변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실물 지폐에서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는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의 시점에 있어서 은행 금융 시스템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디지털 화폐가 사용되게 되면 당장 이제 지폐를 찍어내는 조폐공사 같은 곳에 존립의 문제가 생길 테고요. 네. 결제가 쓰는 순간 바로 순간적으로 모든 게 일어나기 때문에 네. 중세시대 이후에 결제기간의 차이로 만들어진 어음거래 같은 시장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중간에서 다양한 기능을 해주고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금융결제원 같은 것도 사실상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어떤 나라든 혹시 이 디지털 화폐 시장을 선점하게 된다라고 하면 현재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로서의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서둘러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고 국제 무대에서 실제 사용을 자랑하는 것도 위안화의 기축통화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해석도 같이 나오고 있는 거죠. 대신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의 위상을 좀 흔들기 위한 좀 네. 대안으로서 아니면 대체제로서의 어떤 디지털 위안화 상용화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달러 위상이 흔들릴까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사실 2014년도부터 CBDC 개발에 나선다고 했을 때, 네. 그리고 주요 도시에서 시범 서비스를 한다고 해도 미국이 우리는 디지털 달러 이런 거 별로 관심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도 달러를 대체할 기축통화로서의 디지털 위안화를 노리기보다는 초기에는 중국 내에서 이제 알리페이, 뭐 위챗페이 등 민간 기업들이 내놓은 이런 전자결제 서비스들이 너무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요. 네. 시장을 급속히 장악하고 엄청나게 커져버리니까 이게 사실 중국에서 일어나는 결제액의 10% 이상을 넘게 됐었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면 민간 기업들의 이 전자결제가 담당하는 부분이 너무 확대되는 것이죠. 특히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금융 시스템의 주도권이 민간에게 일정 부분 넘어간다는 점도 문제였고요. 네. 이런 결제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데이터들의 통제가 국가에서 불가능해진다는 점이 정부로서는 용납이 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디지털 위안화를 꺼내들고 이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초기의 모습에서 지난해 이제 페이스북이 리브라라는 디지털 화폐 발행을 선언하면서 판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 현재는 이 페이스북이라는 회사도 회사명을 메타로 바꾸고 예. 이 디지털 화폐 이름도 DM으로 바꾸긴 했습니다만 처음에 이들이 제시했던 리브라라는 디지털 화폐가 일종의 글로벌 단일 통화 같은 개념이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연준부터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이 소식을 듣고 페이스북을 연일 비난하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청문회에 불러내서 리브라 프로젝트를 포기하라고 종용까지도 했습니다. 이 페이스북이 글로벌 중앙은행이 되려 한다. 뭐 이런 비난도 많았고요. 그러면서부터 연준도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는 중국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미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 페이스북이라는 거대 빅테크 기업의 디지털 화폐 발행 계획에 자극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서부터 연준도 CBDC에 대해 관심이 있다, 고민 중이다라는 자세로 바뀐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리브라라고 하는 화폐가 얼마나 네네. 대단하길래 판을 바꾼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크게 그렇게 변화를 줄 만한 겁니까? 사실은 굉장히 획기적인 계획이었거든요. 앞서 제가 이제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들하고 CBDC의 차이를 좀 살펴드렸는데 네. 가장 큰 차이가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그리고 법정 통화와 1대1로 교환되는 게 가장 큰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CBDC인데 이 리브라라는 가상자산은 이제 가상자산 세계에서는 이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화폐의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가상자산을 말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 리브라라는 거는 어떤 화폐와 가치를 고정했느냐? 이게 참 이 저커버그라는 사람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미국 달러의 50%, 유로의 18%, 일본 엔의 14%, 영국 파운드의 11%, 싱가포르 달러의 7% 이렇게 통화 바스켓을 만들고요. 네. 여기에 리브라를 고정을 시켰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 전 세계에서 주로 쓰이는 화폐들을 섞어서 리브라 가치를 고정시킴으로써 일종의 글로벌 단일 통화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더군다나 이 리브라 프로젝트에는 마스터카드, 비자, 우버, 스포티파이, 페이팔 등 전 세계 28개 회사가 파트너로 참여하면서 이걸 같이 사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글로벌의 국경이 없는 디지털 세상에서 페이스북 사용자가 20억 명이 넘고요.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 왓츠앱까지 사용하는 사용자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리브라를 화폐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달러를 위협할 만한 글로벌 통화가 등장할 수 있다. 이런 위협을 받게 된 것이죠. 페이스북 제국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미국에서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메타는 리브라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일부는 포기를 했습니다. 워낙 압박이 심했거든요. 예. 이 압박이 심해지니까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28개 파트너사들이 속속 이탈을 좀 했고요. 네. 결국 프로젝트 이름도 DM으로 바꾸고 통화 바스켓도 글로벌 단일 통화로 발행하려던 걸 포기를 했습니다. 대신에 달러 DM, 유로 DM 이런 식으로 각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국 내 디지털 화폐로 발행하기로 이제 계획을 바꿨거든요. 어쨌든 이제 지금 이제 메타니까 메타의 이런 도전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들은 또 다른 빅테크 업체들의 이런 시도가 앞으로 없으리란 보장이 없는 거고 시대가 어차피 디지털 세상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이 디지털 화폐 발행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듯 하고요. 네. 오늘 IMF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전 세계 100개국이 이 CBDC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토리만 생각하다가 이 디지털 화폐 얘기 나오니까 좀 복잡하기도 한데요. 네. 어쨌든 앞으로 디지털 화폐 도입하는 국가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지금 개발도상국 몇 곳이 도입을 했다고는 하는데, 네. 근데 또 사실 그리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앞서 화폐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하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단순히 지폐가 디지털 화폐로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우리는 물건을 사는 과정만 바라보지만 지폐 발행부터 결제 시스템 등 모든 게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금융 시스템의 변화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안전하게 바꾸기에는 너무 많은 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게 좀 고민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얼마든지 누구든지 스마트폰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소외계층이 발생할 수 있고 네. 사생활보호 문제라든지 모든 금융거래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거 머릿속으로 개념상으로는 금방 뭐가 될 것 같지만 실제 네. 현실하고 맞추는 작업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치는 않다. 네. 어찌됐든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세계에 어떤 변화를 줄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렇습니다. 경제일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고 내일까지 울릉도덕도에는 5mm 내외의 비가 오겠습니다. 기온이 차차오르면서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는 15도 내외로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오늘보다 1.2도 높은 영하 2도 예상되고 전국이 영하 8도에서 영상 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오늘보다 1.3도 높은 8도, 전국이